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작품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곡은 목소리로 또 손가락으로도 애절한 슬픔을 전달하는 곡이죠. 특별히 정경님이 부르신 곡이 참 애잔하고 인상 깊었는데 네, 음악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불안한데요, 음악이. 음악 주시죠. 예,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젊은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 바로 슈베르트의 백주의 노래입니다. 31살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슈베르트가 마지막으로 예술 가곡, 즉 리트를 모아서 출간한 가곡집이라서 이런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네. 좀 전에 피아노 솔로로 들은 세레나데는 슈베르트 가곡집, 영가곡집 정확하게 네. 백조의 노래에 실린 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 중 하나죠? 네, 그렇죠. 가곡집 백주의 노래에는 모두 1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사랑받고 많이 연주되는 곡이 바로 세레나데입니다. 슈베르트는 12살 때부터 가곡을 작곡했는데 17살 때 괴테의 파우스트 중에 실린 시에 곡을 붙인 마왕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많은 작품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가 18살 되던 1815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20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한 해에 200곡을 작곡하려면 이틀에 한 곡은 작곡해야 하는 수준인데 실제로 하루에 7곡을 작곡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네, 놀랍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가곡집 백조의 노래는 슈베르트 사후에 출간된 작품이죠. 네, 대부분의 작품이 31살의 슈베르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인 1828년 여름에 작곡된 곡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백주의 노래 연가곡집은 1823년에 출간된 가곡집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처녀, 그리고 1827년에 출간된 겨울 나그네와 함께 슈베르트의 3대 가곡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 앞에 두 가곡집, 즉 아름다운 물방앗간 처녀 그리고 겨울 나그네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곡집은 연작 가곡집인데 백주의 노래에 실린 곡들은 그렇게 일관된 주제는 없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던 해인 1828년에 모두 쓰였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각기 다른 성격의 14곡의 가곡이 모여져서 간행이 되었죠. 그렇죠. 그 다른 연가곡집은 슈베르트 의도가 있는데 네. 이 연가곡집은 이 백조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운다고 해서 슈베르트는 실제로 이 가곡집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네. 야, 참 오늘 또 백조의 노래를 또 소개하니 기분이 이상한데요. 14곡의 작품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애 마지막 해였던 1828년 여름에 슈베르트는 예술 가곡, 즉 리트를 좀 작곡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기악곡 혹은 대규모 성악곡에 좀 전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바빠서 예술 가곡을 거의 작곡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그는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4곡을 남기게 되는데요. 렐슈타프의 시로 제1곡에서 제7곡까지를 작곡하고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로 제8곡에서 제13곡 그리고 자해들의 시인 우편, 비둘기, 전령으로 마지막 제14곡을 작곡합니다. 이렇게 14곡 어떻게 출간이 되었나요?
빈의 악보 출판사였던 슈타이너의 소유주였던 토비아스 하슬링어가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고 반년 뒤에 이 14곡을 묶어서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조는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노래를 한다라는 속설이 있죠. 그래서 백조의 노래라는 말은 보통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이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출판사에서는 사실상 이제 마케팅 효과를 위해 이런 제목을 붙여서 출간을 하게 되죠. 그는 이 곡을 작곡할 때 자신의 이 작품들이 백조의 노래 가곡집이란 제목으로 불릴 거라는 건 전혀 상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생전에 슈베르트는 하이네 시의 곡을 붙인 리트만을 따로 묶어서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항상 이 상상의 범주를 넘었었을 때 또 흥행이 되는 것도 신기합니다. 네. 슈베르트의 백조의 노래는 피아노 곡으로도 편곡이 됐죠. 그렇죠. 1840년에 이제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또 리스트의 편곡 이후에 많은 작곡가들이 플루트 혹은 첼로 등 다양한 악기로 이제 편곡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많은 악기로 연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젊은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주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작품을 들어볼까요? 네,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는 슈덴키엔 세레나데 듣겠습니다. 슈베르트 리스트 백조의 노래 중 세레나데를 에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중 세레나데를 에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곡집 백조의 노래에 실린 곡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곡은 또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감상하신 세레나데입니다. 감미로우면서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이 곡은 소야곡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슈베르트의 슈텐히엔 세레나데는 남자가 연인의 창문 아래 서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 슈베르트의 애잔한 감성이 가득한 곡인데 아마도 이 곡을 썼을 당시 그가 굉장히 오랜 기간 사랑했던 또 캐롤라인 비트케슈타인 짝사랑으로 끝났지만 그녀에 대한 감성도 좀 묻어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이후 이렇게 기악곡으로도 많이 연주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버전도 굉장히 아름답고 기회 되실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조의 노래에 수록된 14곡 중 몇 개를 추가로 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5곡은 나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슈베르트의 리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가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랑 끝에 만난 그 자연의 보금자리를 체험하면서 또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또 비통한 느낌이 배어 있는 어떤 깊은 체념을 느끼게 하는 곡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파도 치는 흐름, 술렁거리는 숲, 우뚝 솟은 바위, 그것이 나의 집이다. 눈물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흐르고 내 마음도 높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고동친다. 그리고 내 고뇌는 태고부터 우뚝 솟은 바위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 8곡입니다. 아틀라스라는 제목인데 제 7곡까지는 럴슈타프의 시에 의한 가곡들이고 여기서부터는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이게 되죠. 머리 위에 무한히 열린 하늘을 떠받치고 고뇌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틀라스의 아주 불행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슈베르트가 죽음을 앞두고 개척한 새로운 경제를 나타내는 통절 가곡이죠. 제 12곡 인데요. 바닷가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시와 음악이 특히 여기서는 가사와 음악의 그 조합이 최고의 융합을 나타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다는 황혼의 마지막 빛으로 멀리까지 빛나고 있었다. 우리들은 쓸쓸한 어부의 집에 둘이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네. 안개가 피어오르고 물결이 출렁거리고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그대의 사랑스러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네, 마지막으로 14곡, 14번의 가곡 알려드리겠는데요. 비둘기 전령이라는 제목인데 지금 제가 소개한 다소 가라앉고 좀 침통한 그런 느낌의 상대적으로 밝고 즐거운 악상이 굉장히 인상적인 자이들의 시에 의한 유일한 자이들의 시에 의한 가곡인데요. 가곡입니다. 가사 정경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하고 충실한 나의 비둘기 전령. 나는 못 연인의 편지를 여러 번 그대에게 부탁했네. 그대는 그녀의 눈빛과 발소리를 살피고 내 편지를 건네주고 회답을 받아온다. 그러나 지금 나는 편지를 쓰지 못한다. 나에게는 단지 눈물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의 충실한 비둘기도 그 눈물을 나를 수는 없다. 나의 비둘기 이름은 동경. 이 충실한 마음의 사자를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오늘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슈베르트 세레나데가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네. 그 테레즈 그로우프라는 소프라노와 헤어지고 나서 쓴 곡으로.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네. 제가 워낙 앨범도 냈던 곡이고 네, 연구를 맞아요. 많이 하고 또 11월 11일, 12일 날 슈베르트 마왕하고 세레나데를 제가 연주를 네, 하면서 네, 이거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 있는 터라 네, 행여나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네, 계실까 봐 네. 아까 말씀하시던 제가 끊지는 못했고 아, 네. 아마도 이 예. 짝사랑의 실패 후에도 그 소프라노한테 또 실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세레나데라는 곡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저녁에 이게 세로스에서 유래된 건데 네, 이 발연악기 기타나 이 발연악기를 치면서 저녁에 부르는 게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약속하거나 네, 교주가 약속된 상태에서 부르는 건데 네. 슈베르트 세레나데만 굉장히 슬프죠. 그러니까 세레나데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슬픈 정도가 아니라 네, 본인이 교제를 하다가 네, 집안의 반대로 네, 테레즈 그로우프와 네, 강제로 이제 헤어지게 되고 네, 테레즈 그로우프가 바로 결혼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셰익스피어의 시를 보고서 작곡한 곡이라 아, 이 슈베르트 세레나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레나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세레나데가 아닙니다. 참 암담합니다. 요 같은 시기에 슈베르트 판타지를 또 썼거든요. 네. 근데 다 그런 아픔을 노래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또 네. 의미롭습니다.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 슈베르트의 마지막 가곡집 백조의 노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